밤사이 평안하셨습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출근길 소식부터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경기도 버스노조가 사측과 재협상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내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 10,000대가 멈출 위기를 넘긴 겁니다. 경기도 일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된 거죠? 네, 저는 경기 일산 백석역 버스 정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기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원활하게 버스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결이 첫 차 출발 시각인 오전 4시를 넘겨 이뤄지면서 일부 노선의 첫 차가 운행하지 않아 승객이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출근 교통 대란은 피했습니다. 자정까지만 해도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경기도 전체 버스의 92%인 1,600여 대가 멈출 위기였습니다. 시내버스 외에도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도 포함돼 있어 출근길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을 걸로 예상했지만 새벽 2시부터 노사가 재협상을 진행해 4시가 조금 넘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견해차가 컸던 건 임금 인상률이었습니다. 노조가 5%를 웃도는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적자 누적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맞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양측이 임금 5%를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고 근로요건 개선과 유급휴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단체 협약 개정안에도 합의했습니다. 협상 타결로 모든 버스 노선 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니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일산 백석역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DMZ를 찾아 북한은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이 곧바로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닷새 동안 북한이 벌써 3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겁니다. 북한의 도발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8시 48분부터 8시 57분 사이 북한이 평양남도 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50여 킬로미터 고도로 350킬로미터를 비행했고 속도는 음속의 5배로 탐지됐습니다. 지난 25일 평북 태천에서 1발, 그제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닷새 동안 3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최근 북한의 연쇄 도발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과 함께 최근 실시된 한미 군사훈련을 복합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3일부터 미 핵추진 항공모함과 함께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늘부턴 한미일 연합대잠훈련에 돌입합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비무장지대 DMZ를 직접 방문해 북한은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The ballistic missile launch program, apparently, including just yesterday, and are destabilizing the peace and security of this region. Our shared goal,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동맹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면서 미사일 발사가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함께 유럽발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반짝 반등한 지 하루 만에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5%, 나스닥 지수는 2.84% 각각 급락했고 특히 S&P 500 지수는 2.11%나 추락하며 최근 52주 신저가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애플이 무너지며 전체 시장을 끌어내린 가운데 통화 긴축 정책도 지속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0.6%로 최종 집계돼 실질적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편입을 결정한 우크라이나 점령제를 합병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러시아의 영토 합병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축하하기 위한 특설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합병을 일사천리로 추진해온 러시아가 오늘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В Большом Кремлевском дворце в Георгиевском зале в 15:00 состоится церемония подписания договоров. 앞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는 닷새 간의 주민투표 결과 90%가 넘는 압도적 찬성률로 러시아 영토 편입안이 가결됐습니다. 합병 조약이 맺어지면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공식적인 영토 합병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짜 주민투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해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더 가혹한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일제히 러시아의 영토 편입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Any annexation of a state territory by another state resulting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 미국은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합병을 강행할 경우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단독 처리입니다. 국민의힘은 망국적 자해 행위라고 맹비난했고 박진 장관은 흔들림 없이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68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 과반인 의결 정족수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피케팅과 의사진행 발언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며 표결 전 퇴장했고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민주당의 폭거로 또다시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와서 일정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폭거를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고 외교 라인을 즉각 쇄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할 것이 아니면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했고 특별 이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인 만큼 이 결정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될 것이다. 박진 장관은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며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직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출근길 문답에서 박 장관에 대한 재신임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6건으로 5명은 사퇴했고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사퇴 권고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MBC의 가짜 뉴스가 국민들을 이간질한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속어를 썼는지에 대해선 대통령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노태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사적 발언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MBC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정부 시절 광우병 사태를 언급하며 국익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고 가짜뉴스만은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장수의 목을 치려 한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도 잘 기억하기 어렵고 상당히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속어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될 일인지 유감 설명하실 생각 없나요? 국민의힘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MBC 박성재 사장과 기자 등 4명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원 유착 음모론까지 들먹인다며 보도 개입이고 언론 탄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한국을 찾은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에 대해 미국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전기차 업체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선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만남은 예정된 시간의 2배가량인 8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 안전, 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I am here to reinforce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and strengthen our work together.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런던과 뉴욕 등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에 대해 미국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 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수입산 전기차에 차별을 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국내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이 지난달 방한 중이던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윤 대통령이 전화하기 전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주미 한국 대사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신층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대통령실과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엔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 시 문제의 발언에 대해선 이를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 대한민국 언론이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사죄드린다고 입을 뗐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어서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 등을 거론하며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일치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협치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반일 감정을 선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에 대해선 MBC가 대한민국 언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겨친 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섰고 대조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 아들의 검찰 조사에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다고 한 대목에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야유와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을 두고 하나마나한 한가한 얘기들이 많이 채워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50일 넘게 공석이었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자리를 더 비워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육 정책을 이끌었던 인물을 또 기용한 건데 야당은 10년 전으로 돌아간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 중 유일하게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17대 국회의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교육 현장과 정부 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 또 교육 격차 해소 등 교육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수와 전문가 중심으로 새로운 인물을 찾았던 대통령실은 대상자들이 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계속 고사하자 이미 검증을 거친 이 후보자를 택했습니다. 다만 12년 전 장관을 2년 6개월이나 했던 인물을 재기용하면서 정권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확대와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 도입을 추진했던 당시 이 후보자의 정책이 경쟁만 부추겼다는 야당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도 안 되는 문제일 뿐더러 우리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교육 정책을 펴야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사용자 그리고 노동자 간 원활한 협의를 할 적임자라고 말했지만 김 위원장이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밝힌 바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10월 1일인 내일부터 적용되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당장 국민들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물론 기업들의 원가 상승 부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얼마나 오를지 각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이번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당초 지난주 21일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산업부와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가 인상폭을 놓고 맞부딪히면서 전격 연기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지만 핵심은 얼마나 오를지입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에너지 가격의 국제적 상승에 따라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 원에 달하는 만큼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한전은 4분기 손익분기점만 맞추려 하더라도 기존 인상 한도인 5원을 훌쩍 넘은 50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인상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전력의 재정 여력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가 그리고 재무 건전성 이 부분에 관해서만 중점을 두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기 가스 요금이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 가능폭을 10원까지 한 번 더 늘려 이번 조정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어느 정도의 인상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동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 바로 초과이익 환수 제도죠. 집값을 잡으려고 도입했지만 오히려 주변 새 아파트값만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가구당 부담금을 평균 절반 정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초과이익이 1억 원보다 적으면 이마저도 면제됩니다. 서남빛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2018년 초과이익 환수 제도로 인한 가구당 부담금이 3억 원에 달할 것이란 통보를 받은 뒤 사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부담이 늘어나자 재건축에 소극적인 주민들이 늘어난 겁니다. 제초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연기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제대로 했으면 그 이주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외에 도심 새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한 환수는 시장에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이 같은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가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3천만 원만 넘으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액이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부담금을 매기는 구간도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혀지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겐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도 줍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2억 원을 통보받은 10년 이상 1주택 장기 보유자는 부담금이 5,800만 원으로 7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1억 원 이상 단지도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이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실제 국민 절반 이상이 이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여당도 방역 당국에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상영을 기다리는 관람객 가운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한창일 때는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계산할 때만 마스크를 쓴다든지. 마스크 착용이 어린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언어 발달이 조금 아직 입 모양으로도 말을 할 수 있는데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는 조금 예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보니 절반 이상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선진국들은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전면 해제가 아니라 영유아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는 부분 해제를 요청한 것이며 입국 후 PCR 검사 폐지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는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저지른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환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선고를 미뤄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전주환은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했고 2주 미뤄진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인 9년 그대로 선고가 이뤄진 겁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번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첫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다 지난 1월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주환은 서울중앙지검이 보복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과 병합하고 국민과 언론의 시선이 누그러지길 원한다며 선고를 미뤄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고 추가 범행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도 피해자분께 죄송합니다라고 피고인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전주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MBN은 전주환이 몸담았던 서울교통공사 외에 다른 공공기관의 스토킹 범죄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한 공공기관에서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에게 감봉 3개월,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최대한의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한 공공기관 직원이 연인이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직원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석방된 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재직 중인 기관은 이 사실을 알고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관에서 해당 직원에게 내린 징계는 고작 감봉 3개월, 견책, 감봉, 정직, 파면 중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에 그친 겁니다. 이 기관의 상벌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성비위나 음주운전은 포상 이력이 감경 사유로 논의조차 될 수 없지만 여기에 스토킹 범죄는 빠져 있습니다.
스토킹 이거 관련돼서는 아직 명확하게 지금 어떤 잘못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아직 뒷받침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해당 기관은 가능한 최대한의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너무 느슨합니다. 기관은 MBN 취재가 시작되자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내부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모 중사에겐 2심대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유족 측은 법은 피해자에게 차갑고 가해자에게 따뜻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장모 중사.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회식 후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장 씨는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형량이 무겁다는 장 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히려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유족 측은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너무 차가웠어요. 법은 너무 차갑게 우리 아이한테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인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 사람들한테는 너무 따뜻했어요. 이 중사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 회유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이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장 씨는 또 다른 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동공미술의 대명사로 꼽히는 초대형 오리풍선 러버덕이 8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앙증맞은 날개와 오동통한 몸매가 특징인 러버덕은 2014년 서울 석촌호수에 전시되면서 5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죠.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커진 러버덕이 석촌호수에서 관객들을 맞는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작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작품인 러버덕은 세계 16개국을 순회하고 있는데요. 호프만 작가는 러버덕이 코로나19와 특히 얼마 전 태풍 피해를 겪은 이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헬로윈 컨셉을 한 러버덕의 친구들도 처음 선보인다니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러버덕과 친구들을 만나러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휘말린 후 해외로 출국한 윤지호 씨가 근황을 공유했습니다. 식당에서 생일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는데요. 선물로 받은 명품 구두와 향수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윤지호 씨는 2019년 4월 출국해 현재 캐나다 등지에 머무는 걸로 알려졌죠. 검찰은 2020년 윤 씨의 해외 출국을 사유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는 윤 씨의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 지명수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윤 씨가 SNS로 여유로운 일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윤 씨는 지난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언제든 귀국해 수사에 응할 생각이 있지만 건강 상태와 코로나 등으로 귀국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참가자들의 합숙소를 연상케 하는 곳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동원령으로 징집된 병사들의 숙소인데요. 체육관처럼 보이는 큰 건물을 가득 채울 정도로 2층 침대가 빼곡하게 놓여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국방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리꾼들은 오징어 게임 속 숙소를 언급했고 노숙자 보호소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 누리꾼들도 이런 곳에선 없던 병도 걸려서 나오겠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까지 감수해야 하는 병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한 모습이죠.
동원령의 반발에 인접국가로 탈출하는 남성들도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등 그 과정이나 탈출한 곳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70년 전 미군의 주둔지 인근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지촌을 관리하고 여성들을 불법 격리하기까지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0년대부터 미군 주둔지 인근 기지촌에는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업 소개서에 갔다가 기지촌으로 팔려왔습니다. 기지촌에서 저는 폭력과 갈취 이용만 당했습니다. 국가는 이곳을 특정 지역으로 관리하면서 성병에 걸린 여성들을 불법으로 격리시설에 두고 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기지촌에서 일했던 여성 120명은 국가가 성매매를 위해 기지촌을 운영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의 성매매 종사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봐 격리 수용됐던 57명에게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듬해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외화벌이를 위해 여성들의 성매매를 정당화했다며 모든 피해 여성들에게 300에서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의 행위는 위법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집단 성매매 행위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십 명의 부하들이 두목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장면, 조폭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장면이 경기도에서 실제로 포착됐습니다. 경기도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원 10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떤 혐의인지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한 장례식장.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두목급으로 보이는 남성이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자 우르르 몰려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2014년부터 경기도 이천을 중심으로 지역 업소와 주민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폭력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유흥업소 주변에 있는 일명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불법 도박 사이트 창이 띄워져 있고 방 안엔 현금 다발과 함께 대포폰 10여 대가 놓여 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몽골과 필리핀에 콜센터를 두고 9천억 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입니다. 현행범 체포하는 거야. 현행범들이 줘. 경찰이 1년 2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경기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두 폭력 조직 조직원 107명을 검거했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의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조직원을 다수 동행해서 사무실을 찾아가 그 위세를 가시하며 배달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폭력단체를 구성하고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이들 중 24명을 구속하고 8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빙하 시대에 살았던 멸종된 화석인류 호모 에렉투스의 턱뼈가 중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유라시아에서 발견된 완벽한 두개골 화석 중 하나라네요. 중국 후베이성 인근 유적지. 흙을 걷어내자 둥근 모양의 화석이 드러납니다. 100만 년 전 최초의 고인류인 호모 에렉투스의 두개골인데요. 아직 두개골의 절반 정도는 땅에 묻혀 있는 상태. 이 지역에서 호모 에렉투스의 두개골 화석이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엔 변형이 거의 없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데요.
발굴팀은 올해 11월까지 발굴 작업을 이어간다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지만 안전한 임신 중지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요. 낙태를 강력하게 규제해왔던 중남미 지역에선 세계 안전한 낙태의 날을 맞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녹색 스카프를 맨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칩니다. 남미의 여성 운동가들이 세계 안전한 낙태의 날을 맞아 행진에 나선 겁니다. 세계 안전한 낙태의 날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합법적인 낙태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1990년 9월 28일을 시작으로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뭘까요?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이 복제 야생마 커트를 공개했습니다. 마지막 야생마로 불리는 중앙아시아 대초원의 멸종위기종 프르제발스키의 복제 말인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한 쌍의 말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푸른 초원을 뛰놀기도 하는데요. 이 중 꼬리가 더 긴 수컷이 바로 복제 야생마 커트입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마지막 야생마 프르제발스키를 복제한 말입니다. 42년 전 냉동 보관 처리한 세포주를 이용해 만들어져 지난 2020년 태어났고 지금은 같은 종의 암컷을 만나 야생 습성을 배우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커트가 더 성숙해지면 번식을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높일 거라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앞선 공수처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고발사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등을 전달받아 미래통합당 측에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좀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무관계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 관련 사건은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준 것인지 제3자가 개입했는지 등 공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사안에 대한 정반대의 판단으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의원을 고발한 최강욱 의원 등이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나 재정 신청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이언이 미국 플로리다를 관통했습니다. 현재까지 27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15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100년 만에 허리케인 이언이 미국 플로리다를 관통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속 250km 강풍에 신호등이 떨어져 나갔고 곳곳에서 나무가 뿌리채 뽑혔으며 끊어진 전력선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폭우로 차들이 떠다니지만 도로는 구분조차 할 수 없습니다. Storm surge is very significant. We're actually seeing cars and boats float down the street. 가장 강력한 수준인 5등급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270만 가구가 정전됐고 플로리다주 남서부 대부분 지역이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강풍과 홍수로 마을이 뒤덮이면서 현재까지 15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Overwhelmingly, it's been that surge that has been the biggest issue and the flooding.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한인들의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을 핑계 삼아 기름값 인상을 시도하지 말라며
석유 회사들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Warning to the oil and gas industry executives. Do not, let me repeat, do not use this as an excuse to raise gasoline prices or gouge the American people. 허리케인으로 복구 비용이 100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지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아침부터 시야 확보가 어렵겠습니다. 현재 전국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도 채 확보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붉게 표시된 곳은 가시거리가 100m도 채 확보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현재 천안의 가시거리가 50m로 바짝 좁혀져 있고요. 충북 보은이 60, 경기 화성 70m 정도입니다.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짙겠는데요. 수도권과 충남권은 종일, 울산은 오전에, 세종과 전북은 밤에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이 15.6도, 대전 13.8도, 울산이 16.3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가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개천절인 월요일 중부부터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어제 설악산에서 첫 단풍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전국의 산들이 속속 가을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산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